미국의 이제 정보 당국자를 두고 한 얘기예요. 정보 당국자 한 6명.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도 좀 봤대요. 보고서를 봤더니 푸틴의 전쟁 목표라는 거는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기본적으로 종전할 생각도 없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 짓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어차피 푸틴의 큰 그림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애시당초에 우크라이나를 전부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유럽도 대상인데 1차적으로는 예전에 소련 지역이었던 유럽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푸틴의 목적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옛날에 소련의 영토였던 유럽은 어디냐? 발트 3국이 일단 첫 번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발트 3국이 될 것이라는데 폴란드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뭐냐면 유럽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모스크바고, 발트 3국이 여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여기가 옛날에 소련 영토였어요. 근데 이제 소련 해체 이후에 독립해서 나온 나라들이죠. 독립해서 나온 나라들이 딴 나라들도 많은데 굳이 이제 유럽에 대해서는 더 예민하게 구는 거죠. 예민하게 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정리가 된다 쳐요. 우크라이나가 진짜로 여기서 딸랑 요 지역을 어떻게 할지만 해결하고는 어떻게 해결이 된다.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 그러면 다음 타겟은 바로 일로 올 거다라는 거죠. 일로 오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러시아하고 접경이기 때문에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으니까 일단 침략에 노출돼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건 어차피 중간 다리고 결국은 유럽으로 넘어올 게 너무 분명하니까 유럽이 도와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러 가려고 봤더니 여기가 이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하고 이 리투아니아 육로로 연결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굉장히 좁아요. 여기에다 이게 폭이 100km 밖에 안 됩니다. 100km면은 우리 휴전선보다도 짧아요. 아주 좁은 폭이에요. 아주 좁은 폭. 우리 경기도권 정도 되려나? 100km 이렇게 그 정도의 아주 좁은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군이 일로 들어가는 거를 얘들이 벨라루스가 가서 여기를 딱 막아버리면은 유럽군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들이 러시아가 쳐들어가고 있을 때 빨리 들어가서 그걸 구해줘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긴커녕 여기서 싸우느라고 시간 다 보냅니다. 특히나 그래서 굉장히 만약에 그 싸움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했을 때 진짜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 나라 이름이 써 있는데, 여기는 국경 표시는 돼 있는데 나라 이름은 안 써 있어요.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 여긴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막 벨라루스 건너, 리투아니아 건너, 라트비아 건너, 왜 여기에 왜 갑자기 러시아가 왜 나오나요?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예요. 그 호헨촐레른이라고 하죠.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제 그 되게 많은 이렇게 쪼맨쪼맨한 제후 국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제후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빵을 여기 오스트리아가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프로이센이 이렇게 떠올라 가지고 프로이센이 결국은 독일을 통일하고, 그게 이제 비스마르크고 이제 뭐 이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 원래 호헨촐레른 프로이센 왕가의 고향이 여기에요. 그래서 역대의 프로이센 황제들도
꼭 대관식은 여기 가서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동네가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칸트가 이제 평생에 사색을 하던 공간이 여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다리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수수께끼예요. 여기 이제 이 칼리닝그라드에 다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리를 건너는데 한 번도 같은 다리를 안 건너고 그 대신에 안 건너고 이 다리를 다 건널 수 있느냐. 이 보면 벌써 틀렸죠. 여기 벌써 한번 만났죠. 이 다리를 2번 건넜죠. 건널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그 수학계에서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인데, 이거 결국은 이거는 못한다, 불가능하다라고 됐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또 요 도시를 유명하게 하는.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를 봐도 뭘로 보나 독일이에요. 뭘로 보나 독일인데 2차 대전 승전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크림반도에 얄타가 있죠. 얄타 회담을 할 때, 그놈의 얄타 회담, 한반도를 분단시킨 그 얄타 회담. 그 얄타 회담에서 승전국이 된 김에 스탈린이 땡깡을 부린 거예요. 야, 우리는 부동항이 필요해요. 야, 여기 이쪽으로 이거 나가는 거 답답하고, 어차피 여기에 튀르키예 보스포러스 해협 지나가려는 거 신경 거슬리고, 여기다가 우리 부동항 하나 만들게, 이 독일 놈들 땅이잖아. 야, 우리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따 너 먹어라 그러 줘버렸네. 그때는 여기도 다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러시아 땅이 여기까지 가는 거였지. 근데 얘들이 중간에 독립을 해 나가니까 얘만 떨렁 남은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얘 줘 그래가지고 가져갈 때부터가 군사적인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실제로 군대는 2만 명이 채 안 되는 정도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여기에 이제 온갖 미사일들, 당연히 핵 장착 가능한 미사일들 다 동원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핵심이 되는 거는 요 발트 3국에서 모종의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당장에 일로 치고 들어가는 게 핵심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치고 들어가는 걸 막는 게 핵심이겠죠. 벨라루스에서 일로 들어오고 얘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딱 막으면은, 그냥 얘들이 막고 있는 동안에 모스크바는 얘들 셋을 그냥 짠짠짠 잡사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폴란드가 러시아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한테는 우리 한국 K방산의 주요 구매자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탱크하고 자주포를 사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 다 여기다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보기에 새로운 전선은 여기가 제일 유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탱크 다 여기다가, K9 자주포 다 여기다가 지금 집중 배치하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도 상당 부분 전선이 겹치고 있어요. 근데 이쪽보다도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선이 안정되고 나면은 이쪽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보통 이제 나폴레옹도 그렇고, 쳐들어가는 러시아를,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뭐 전쟁이 벌어지면은 동선이 크게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해요. 벨라루스 쪽은 잘 안 가요.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작살 나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이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어쨌거나.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의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칼리닝그라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전운이 감돌고 있다까지 이제 오늘 아침에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새 나온 얘기 중에 더 재밌는 얘기는 이거였어요. 지난번에 그 통화 녹취가 나오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미국의 협상 대표가 맞나 싶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분,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입니다. 지난번에 통화 내용을 보면 이제 러시아하고 거의 한편 먹고, 야, 우리 대통령은 요렇게 요리해, 그러고 이제 코치해주는 이런 장면이 나왔었죠. 근데 위트코프 특사를 지금의 위치로 키워준 게 바로 러시아의 공작이었다. 그게 이제 이 기사입니다. 제목이 푸틴은 어떻게 자기가 갖고 싶은 미국의 특사를 갖게 됐는가. 그러면서 뒤에 제목이 있어요. 뒤에 한마디 더 있어요. 혼자 와라. CIA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의 왕세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의 국부펀드 대표이자, 지금 또 이 양반 역시도 특사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엔 특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위트코프가 그 중동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빈살만하고 좀 안면이 있어요. 그래서 특사가 되니까 빈살만이 위트코프한테 그러더라는 거야. 야, 푸틴이 너 좀 만나지. 근데 그게 빈살만은, 야, 이거 내가 성사시키면 내가 이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좀 이름 좀 날리겠구나 싶은 욕심이 있었고, 그거를 부추긴 사람이 드미트리예프였다. 이제 푸틴의 사주를 받아서 당연히. 그러면서 자, 만나는데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해야죠. 너 오면은 선물로, 그때 러시아에 잡혀있던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 풀어줬구만. 근데 대신에 너 올 때 난 진짜 진솔하게 너랑 얘기하고 싶으니까 국무부에 그 달아빠진 놈들 데리고 오지 마. 특히 CIA 절대 안 돼. 하다못해 통역관도 안 돼. 통역도 데리고 오지 마. 통역도 우리가 해줄게. 그냥 너 혼자 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그 푸틴하고 위트코프 특사가 이제 5시간 동안 이제 협상하는 장면인데, 요 반대편에 여기 이제 그 드미트리예프 보이고요. 푸틴도 보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당국자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위트코프 특사고요. 쿠슈너고요. 여기는 그래도 통역관은 있습니다. 위트코프가 있고 쿠슈너가 있고 통역관이 있다. 그럼 없는 사람이 딱 보이죠. 얘 같은 경우는 그 크레물린의 외교 고문이에요. 당국자가 있다고요. 여기는 당국자가 없어요. 물론 위트코프가 특사니까 특사가 당국자겠지.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종전 협상을 하는 자리에 사업가들만 있고 외교관이 없어요. 원래 이제 그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제 북한하고 접촉할 때는 사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랑 접촉을 할 때는 CIA가 먼저 와요. 그래서 좋게 얘기해서 그 좀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외교 협상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러시아 같은 거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들 이런 걸로 사기 잘 치고요. 이런 걸로 약점 잡고 사람들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 갈 때 사람들이 많이 조심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서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런 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옛날 얘기예요. 거기서 방에 여자 넣어준다? 그거 절대로 거기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걔들 다 찍습니다. 그리고 약점 잡고 괴롭힐 겁니다. 약점 잡힐 짓 하지 마세요. 걔네들이 그 어떤 것도 뭔가 기분 좋은 일을 해준다? 그거 다 찍고 있고 증거 남겨서 약점 잡고 괴롭힐 거다. 당신은 약점 잡혀서 이제 휘둘리는 꼭두각시로 바뀌게 된다. 이거를 누차 강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육을 해주려고 CIA가 딱 찾아갔더니 됐어 임마, 나 다 잘 알아, 꺼져, 이렇게 된 거야. 그 교육도 안 받았어요.
심지어 특사잖아요. 특사면은 이제 진짜로 일을 해야 되는 건 국무부하고 CIA인데 그 특사로 이제 푸틴을 만나고 왔으면은 야 푸틴이 그러는데 말이야 이러고 야 내가 만나보니까 푸틴은 뭐 이런 거 같고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이 맞든지 틀리는지 뭐 나중에 검증을 하든지 말든지 그 얘기도 안 해줬네. 근데 CIA한테는 러시아한테 안 당하는 법 교육도 안 받고 간 사람이 첫 만남에서 푸틴한테 5시간 동안 러시아의 천년 역사 강의를 들었대. 거기서부터 벌써 딱 세뇌가 된 거죠. 그러고 강의 열심히 잘 들어준 훌륭한 학생한테 상으로 약속대로 이제 억류돼 있던 미국인을 딱 풀어서 같이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지 친구 이렇게 특사로 또 임명했지 얘가 뭐 일 좀 하겠나 그랬는데 쟤 가더니만은 미국인을 석방시켜서 같이 데리고 나오네. 능력 있어. 그러면서 위트코프한테 힘이 확 실리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실상 키스 켈로그는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별로 힘을 못 쓰고 위트코프가 거의 다 하게 되는. 왜냐? 켈로그는 한 일이 없고 근데 켈로그는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외교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어떤 애들인지도 알아요. 제끼고 위트코프가 이제 러시아하고 수시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위트코프라는 사람도 참 웃깁니다. 러시아를 5번을 갔어요. 물론 갈 때마다 이제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근데 위트코프가 명색이 우크라이나 전쟁 특사인데 우크라이나를 한 번도 안 갔어요. 누가 봐도 공정한 중재자의 모습이 아니죠. 우크라이나를 상대하는 거는 키스 켈로그 특사의 몫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개털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우크라이나 전쟁 담당 특사가 이 양반이 더 가까웠어요. 사람들도 다 이 양반이 진짜고 그냥 위트코프는 그냥 뭐 사업가한테 너 이런 직함도 하나 가졌다 쳐라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푸틴도 구워 삶으려면 얘를 구워 삶아야겠다 처음에 먼저 타겟으로 삼았는데 이 양반 딸내미가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 얘는 이건 골수다. 이건 설득해서 될 게 아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설득해서 될 게 아니면 얘를 지워버리자. 그리고 얘를 지울 거면 대체제가 있어야 될 거야. 돈 좋아하는 위트코프 딱 대체제 있네. 딱 위트코프한테 힘을 실어주고 켈로그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나마 이제 젤렌스키 얘기도 좀 들어주고 하던 켈로그 특사는 이번 달로 임기도 끝납니다. 이제 그나마 그동안은 유명무실했다 그러면 이제 그나마 유명하지도 않아요. 이제 무명해지는 신세가 자리마저 방도 빼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트코프의 협상을 보면 일단 거래 중심이에요. 자기가 얻고 싶은 한 가지를 위해서 상대가 원하는 걸 그냥 아낌없이 내줍니다. 예컨대 내가 갖고 싶은 승리, 미국인의 석방을 위해서 뭐 아무도 데리고 오지 마라. 난 훌륭한 사람이니까. 너의 농간에 난 놀아나지 않아. 실제로는 다 놀아나지만. 그 요거 다 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그게 더 위험하다. 만약에 이걸 미국의 외교관들하고 상의를 했으면은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러죠. 이거 오히려 미국 사람 하나 풀려 그러다가 우리 측 협상 대표단이 간첩이 되는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뭐 내가 간첩이 아니면 됐지 니들이 뭔 상관이야? 난 괜찮아. 나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통화 유출 때도 확인됐지만 협상을 이 양반은 개인적인 관계를 앞세워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외교가 전통적인 외교관이 봤을 때는 이건 빵점이에요. 빵점. 근데 딱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트럼프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외교 분야 경력도 없는 사람을 특사로 임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기사를 쓴 이유는 전통적인 외교관들은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특사 외교라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아마 썼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너무 잘하고 있는 외교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아마 이런 기사 보면은 진짜 위트코프 같은 개차반을 임명한 당신이 잘못이요라고 월스트리트는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오히려 트럼프는 이렇게 반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래서 네가 그렇게도 훌륭하게 생각하는 외교관들은 뭐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동안에 그 잘난 외교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기를 했어. 끝내기를 했어. 어차피 못하기는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뭐 너 어디다 대고 삿대질해야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러시아군 장성의 폭살 현장입니다. 아주 뭐 차가 작살이 났죠. 사방으로 보면 이제 문짝 다 떨어져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필 또 이게 또 기아 소렌토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바퀴도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작살 났죠, 완전히. 이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사방으로 다 터져나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차량 밑부분에서 이게 폭탄이 터지면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 차량 내부는 너무 잔혹해가지고 차량 내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도가 잘 안 됐는데 뭐 묘사한 문장을 보면 뭐 피가 낭자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돼 있더라고요. 이 희생자는 이 양반인데 그 러시아군 총참모부의 이름이 빠닐 사르바로프 중장이에요. 이 양반이 그 러시아군 작전훈련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훈련,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준비태세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병사들 갖다 대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러시아의 수도 한복판에서,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당했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보안이 뚫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벌써 세 번째 장성급 폭살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군 수뇌부로서는 이제는 뭐 차도 조심해서 타야 되는 거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차 안에 폭탄이 설치가 돼 있었던 거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 지나가는데 오토바이에서 폭탄 터지고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러시아군 수뇌부들이 나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쪼는 거죠. 모스크바 시민들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또 어떻겠습니까? 원래는 전쟁, 우크라이나에 저기 멀리서 지금 남의 일처럼 벌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옆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이런 걸 이제 실감을 하는, 그야말로 전쟁이 일상을 덮치는 이런 장면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사실은 정면 승부는 승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속칭 말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계속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 장면이 이제 노브로시스크, 러시아의 석유 수출항이죠. 군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수함을 수중 드론으로 폭파하는 장면, 여기 이제 빵 터지고 있는, 이거 영상으로 보면 진짜 대단히 터집니다. 이런 장면도 있었고, 심지어는 여기는 노브로시스크니까 우크라이나 앞바다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한 2,000km 떨어진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또 러시아 유조선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유조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러시아의 돈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밥줄을 끊는 이런 공격.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이 석유에서의 문제가 근근히 버텨나가는 러시아 경제를 내년에 2026년에 완전히 작살내 놓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이제 드론 공격으로 뭐 유조선 이거는 뭐 그냥 상징적인 제스처고, 사실은 이게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난달 미국이 내놓은 러시아 석유회사 제재예요. 거기서 이제 로스네프트하고 루코일을 제재를 했는데 이게 치명적이에요. 러시아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이게 러시아는 재정 수입의 한 60에서 70%가 석유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석유로 돈을 벌 생각을 하면은 석유 가격이 얼마쯤 될까 전망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유가를 69달러 정도로 전망을 하고 예산을 짰어요. 근데 실제로 올해 지금도 뭐 비슷하긴 하고 보통 실제로는 거래되기로는 한 60달러 선에서 통상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이 빵꾸예요. 문제는 실제 거래 가격은 60달러인데 러시아는 실제로 60달러에도 못 팔아요. 러시아는 35달러에 팔아요. 이게 말하자면 러시아는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받는 석유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물건이 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 여기 뭐 좀 기스가 났거나 아니면은 이게 공장에서 이제 엉터리로 빼내온 물건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 보통 이제 떨이로 싸게 팔죠. 그러니까 이제 싸게 팔아야지 팔리는 하자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러시아는 심지어 이 가격에 팔고 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원래 69달러 석유 팔면은 69달러를 벌 줄 알았는데 35달러밖에 못 받는 상황이 됐으니까 반토막이잖아요. 재정 수입이 반토막 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전쟁 치르느라고 돈 어마무시하게 펑펑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의 파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그 밖에도 이제 다른 경제 상황도 얘기 많이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석유 수입이라는 점만 부각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러시아군은 최근에 이제 수미 쪽 전선에서 다시 공세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영어로 돼 있긴 합니다만 이거 우크라이나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밀리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수미가 어딘지는 아시죠? 지금 우크라이나 지도를 찾을까요? 잠깐 찾죠 뭐.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면은 여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로 여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수미는 그동안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에 이제 한동안 이제 우크라이나가 제2전선을 이쪽으로 만들었다가 북한 애들이 일로 들어가갖고 사실상 이거 거의 다 러시아에 다 뺏겼죠. 그리고 수미다 그러면은 아예 이제 이거를 다 뺏긴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가 아예 들어왔다. 이제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근데 우크라이나 자신도 그렇게 지금 러시아가 들어와서 활개치고 다닌다는 거를 인정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간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군사 붕괴가 더 빠르냐, 아니면은 러시아의 경제 붕괴가 더 빠르냐. 서로 이제 그 약점 하나씩 잡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왜 여자들 싸움 보면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쥐고 흔들죠. 이제 누가 먼저 이제 터지는지 이제 그거 하나 보는 거죠. 한쪽은 뭐 서로 이제 약점 하나씩 잡고 흔드는. 뭐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힘들고 양쪽 다 사정이 다급해요. 협상장에서 센 척하고 있는 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쇼잉. 실제 상황은 둘 다 쉽진 않다까지 이제 상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르몽드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거 쓰지 못하니까 엄청 불편하네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좀 제가 지금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기사 하나라서 그런데 이거 문장에서 이제 어느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찍어드리고 하면은 이해하시기도 편할 텐데 좀 불편하네요. 끝난 다음에 좀 어떻게 되는 일인지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크라이나군이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 도네츠크 안에서도 이제 그 시베르스크는
이제 내놨다, 우리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야, 이런 거야말로 진짜 깝깝하네요. 이거 진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표시하지? 시베르스크가 심지어 여기에 글자로 안 보여요. 여기가 어딨냐면 이제 화면 가운데쯤에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일 만한 글자가 슬로반스크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여기 하얀색 부분, 그 슬로반스크 옆에 이제 그 화살표들이 좀 오른쪽으로 좀 보이는 게 있죠. 그 화살표들이 있는 데가 시베르스크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는 러시아군의 진격로죠. 거기가 이제 시베르스크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빨간색 지역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도 완전히 빨간색 지역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참고로 그 이제 한참 밑에 슬로반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정남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약간 왼쪽에 이제 그 굉장히 부대 표시가 많은 곳이 있죠. 거기가 포크로스크.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부대 표시가 약간 회색 지대를 절반으로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삼면에서 포위하는 모양으로 돼 있죠. 삼면으로 포위당한 그 가운데 부분이 미르노그라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그 최전선이라고 꼽혔던 곳들이 상당수 지금 밀리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이 지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시베르스크에서 철수를 발표하면서도 우크라이나는 뭐 그래도 우리가 약해가지고 졌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잘 싸웠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을 충분히 소모시켰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철수했지만 피해를 입지 않았고 상대 러시아는 큰 대가를 치렀다. 이미 많은 피해를 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뭐 수적 우위에다가 지속적인 압박해서 철수한 건 사실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아직 우리가 철수를 했다 그러지만은 그 시베르스크 자체가 우리의 사격 통제권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점령군이라는 애들이 그렇게 활개치고 다닐 형편이 못 된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지금 센 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센 척은 센 척이고, 그건 군인들이 하는 얘기고, 보면 확실히 젤렌스키가 약화 죽었어요. 이게 지금 몇 가지 그 마이애미에서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협상 결과 가지고 러시아 특사도 미국 왔다가 지금 모스크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새로운 협상안을 러시아가 내놓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마이애미 협상 결과 뭐 이런저런 지금 평화안, 종전한 초안이 지금 나와 있다라고 지금 젤렌스키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보는 건데, 이 양반이 뭐 핵심 어젠더를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내지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그 이유를 찾으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군사적으로 밀리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거야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왜 새삼 이렇게 젤렌스키는 약해졌을까? 저는 이 양반이 떠난 게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게 안드레이 예르막이라고 이 젤렌스키의 비서실장이고, 공식적으로는 비서실장인데 실질적으로는 친구이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판할 때는 우크라이나라는 데는 젤렌스키 정권이라는 건 사실은 예르막과 젤렌스키의 공동 정권이다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의지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의지할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예르막이 사임했을 때 그 이제 부패 혐의로 물러났잖아요. 사임했을 때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예르막이야말로 대러 강경파의 핵심인데, 예르막이 없어진다 그러면 누군가가 비서실장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예르막만큼 강경파는 아닐 거다. 결국은 러시아하고 그 대립의 강도는 결국은 살짝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아니나 다를까 지금
비서실장 후임자를 심지어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지금 너무 마음의 상실이 커. 친구 이런 마음에 지금 비탄에 잠겨 있는 거지. 그러고는 이제 마음 둘 곳을 못 찾고 있다. 그러고는 지금 한참 싸워야 되는데 지금 싸울 의지조차도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의 지도자가 약해지고 있을 때가 사실은 또 적군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기회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금 러시아가 또 대규모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 13군데 지역에 키우도 그렇고 뭐 이런 총구석까지도 골고루 한 13군데 정도를 때렸는데 주거단지도 때렸고요. 그다음 주로는 이제 변전소라든가 에너지 시설을 또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드론이 한 635대, 630대가 넘는 드론이 동원됐고 미사일도 38발을 쐈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날씨도 춥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기를 변전소를 공격한다. 전기를 끊겠다. 정전으로 만들어버린다. 암흑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워 죽어요. 추워 죽어. 그러면 이제 사람이 춥고 배고프면은 의지가 약해집니다. 군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은 밥줄을 끊는 거라는 게 있어요. 밥줄이 끊겼을 때 군대는 정말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무질서해지거든요. 무질서해지고 무너집니다. 스스로. 이건 뭐 군대는 아니라 나라 자체이긴 하지만은 다만 이번 공습 과정에서 총 3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4살짜리 어린애라는 점에서 또 도덕적인 공분도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전쟁 다 끝났냐? 이제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일만 남았냐? 이게 러시아의 속사정을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체의 사장이 붉은 광장에서 분신한 이유, 스스로를 쏜 이유, 자살한 이유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 양반이 이제 방위 산업 이 양반이 하는 일은 이제 그 탱크 안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이게 통신 장비 차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회사 사장이래요. 근데 이 회사 사장한테 원래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었겠지. 그래서 뭐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난 돈 벌자 그러고 있었는데 러시아 당국에서 딱 나오더니만은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데 우리 조국에서 뭐 상으로 금광 하나 드릴게요. 진짜요? 땡큐! 스파시빠! 딱 그러고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독배였다. 금광이랍시고 하나 주고는 그 다음부터 진짜 이 사람의 본업은 방위사업체 공장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말도 안 되는 납기에, 말도 안 되는 납품 수량을 지정하고는 이거를 못 맞추면은 무지막지하게 닥달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이걸 못 맞추면은 회사에 뭐 돈 안 줘 이런 게 아니에요. 너 감옥 보낼 거야. 너 처형할 거야. 이 사람 노이로제 걸려갖고 못 살겠다. 자살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디였지? 실제로 이게 협박이 아니에요. 이 양반은 나이가 75살이었어요. 75살 먹은 이 양반은 뭐 결국은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 이렇게 뭐 특혜를 빙자해가지고는 했는데 납품 기일 안 지켰다, 납품량을 못 맞췄다 등등의 이유로 형사 기소된 사람이 34명이래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러시아 경제라고는 하지만 전시 경제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있는 힘껏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른 수건 짜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결코 여유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정말 허덕허덕하고 있는 거다. 예, 러시아 석유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이건 석유 얘기하고는 또 다른 정말로 일선에서의 경제에서 벌어지는 장면, 이런 장면도 있다라는 것도 함께 보시면은 지금 진짜 서로 그러기 상대예요. 서로 그러기 상대인데 한쪽에는 그러니까 그 기초적 복싱 경기를 한다 그랬을 때 원래 격투기에서 제일 먼저 하체를 공격하잖아요. 복싱은 뭐 하체는 공격할 수 없게 돼 있지만은 하체를 공격하면은 얘가 몸이 느려지고 그 다음에 버티는 힘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한쪽 다리를 못 써요. 거의 쩔뚝쩔뚝하면서 싸움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체급이 달라. 주먹 한 대만 치면은 그냥 스치면 사망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나마 지금 뭐 요리조리 빠져다니면서 발은 멀쩡해. 근데 이거는 때려봤자 도대체가 유효타가 별로 없네. 그래도 집요하게 지금 때린다 또 때리면서 계속 하체만 공격하고 있는, 지금 무릎 정강이만 죽어라고 패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무릎 정강이 들어가다가 이제 얼굴 한 방 맞으면은 빡 한 방 날아가고, 지금 무릎에 지금 충격이 누적되어 있는 러시아가 먼저 쓰러질 것이냐, 아니면 계속 앞면에 쥐어 터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트럼프의 압박이 더 빨리 먹혀서 그냥 서로 사이좋게 끝내느냐, 이 싸움으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반응이 약간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뭐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나쁜 놈들이고 우크라이나 계속 때리고 있고 똑같은 것 같은데 살짝 미묘하게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뭔가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요거를 러시아한테 갖다 보고, 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때? 한번 봐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한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진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볼 이제 좀 더 러시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하고는 좀 미묘하게 톤이 다르거든요. 그거 한번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이제 히말라야 전쟁 준비의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한오백님이 그 환율 얘기 한번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 하기가 무섭게 그날 그냥 국내 언론의 대부분이 그냥 환율 얘기로 그냥 도배가 돼버렸죠. 한오백님의 그 뉴스 센스에 세상 그 감탄을 하면서, 저도 이제 환율 얘기를 드릴 텐데, 그날 24일에 워낙에 이제 그 환율 얘기들을 많이들 해가지고, 뭐, 남들 다 한 얘기를 제가 굳이 뭐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대신에 이제 국제뉴스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의 원화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그래서 사실은 원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화 자체가 약세라서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화의 약세라는 게 달러 대비 약세인데, 문제는 달러 자체가 지금 이미 약세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의 그 진단, 이따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독특하게 타스통신, 러시아의 얘기를 중심으로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대사? 예. 이름이 좀 약간 좀 약간 못됐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좀 나쁜 놈 취급하는 이름인데, 하여튼 우크라이나 담당 특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양반이 얘기를 하기를, 우크라이나는 군대를 80만 명을 갖겠다라고 이제 종전안을 냈는데, 그 택도 없는 얘기인 게, 우크라이나는 80만 명을 매겨 살릴 자원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0만 명은 택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논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타스통신을 이제 영역한 버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8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려면은 그걸 누군가는 먹여 살려야 될 것이고, 근데
그놈의 나라 우크라이나는 도저히 이걸 먹여 살릴 수가 없고,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걸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다른 놈이 결국은 그 80만을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에 적대 행위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놈이라는 건 이제 유럽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유럽이 이제 우크라이나 돈 대주는 것 같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가 말이야, 이 주권이라는 게 뭔데? 니네가 지금 얘기하는 주권이라는 거, 그거 사실은 되게 웃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하는 대목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이 종전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했던 얘기는, 자, 유럽이나 우크라이나가 손댄 흔적만 있으면 이건 무조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토라든가 나토라든가 이제 큰 구찌에 대해서, 큰 덩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그러니까 영토에 대해서는 지금 비무장지대라는, 이건 뭐 물론 이제 러시아도 철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 철수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상호 철수라는 게 되게 공평해 보이지만은,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양보하는 거고 지금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는 게 이제 이른바 비무장지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양보 이미 얻어냈단 말이지, 영토 문제는. 그러니까 됐고, 그 다음에 원래 전쟁의 이유가 이제 나토 가입 문제였는데, 나토 얘기도 더 이상 안 한단 말이죠. 대신에 이제 나토 대신에 EU 가입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EU 가입을 얘기하는 와중에서 지금 유럽을 지금 정면으로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큰 주제가 아니라 약간 미세 주제에 태클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런 얘기가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뭐 큰 틀에서는 뭐 다 좋습니다 하는데, 막상 딱 이렇게 문구 정리해 보면은 정말 그 법률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신 건 알 거예요. 그냥 하다가는 코 베이는 게 법률 문구고, 그래서 정말로 토시 하나 가지고 아주 팍 터지게 싸우고 절대 양보 안 하고 막 이런 문제가 막 생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진짜로 이제 협상 문안을 만드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세를 강화하고 뭐 등등등등, 그거 전부 다 이제 진짜 협상이 가까워졌음을, 이제 임박했음을, 이거 타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전쟁의 양상에서 이제 협상의 그 이제 삿바싸움 의 양상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진짜로, 자, 그 씨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삿바 서로 잡으면서 신경전 어마무시하게 벌리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딱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심판이 빡 불면은 여기서부터 웃자 그러고는 잡아뜨리든지 어떻게 되든지 이제 결론이 나겠죠. 이제 본게임, 협상의 본게임이 이제 진짜 시작됐다 라는 사인으로 지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미묘한 입장 변화라고 보이는 것이고, 다만 이건 러시아 대변인의 얘기인데,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에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얘기는 어디 갔어? 지금 도대체가 유럽에서 칼리닝그라드 국경 근처에서 유럽 애들의 병력이 모이고 있다. 왜 이러냐? 우리는 적대행위 하지 않았는데 니들이 먼저 지금 싸움 하자고 걸고 있는 거다 라고 러시아 외교부가 유럽을 비판하는 대목이에요.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유럽과 러시아 얘기를 하면서 칼리닝그라드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CNN,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보고 계셨던 거는 타스고, 이건 CNN이고, 같은 얘기가 이제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서 이제 전원을 들이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의 위협이라는 게 이미 현실이 돼 있다. 그리고 그 위협이라는 거에 최전방이 칼리닝그라드다. 칼리닝그라드라는 데가 여기입니다. 제가 요 얘기를 며칠 전에 했죠. 그렇게
많이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원래는 러시아 땅이 이게 다 러시아 땅이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소련 해체 이후에 이제 얘들이 독립을 해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섬처럼 되어 있는 러시아 땅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독일에서 원래 잘 사는 나라는 독일 전체적으로 보면 좀 서쪽이 잘 살아요. 근데 왜 수도가 베를린이 됐냐? 그게 이제 프로이센이 이제 독일 통일을 주도하면서 베를린이 됐죠. 그 프로이센 왕실이 원래 여기 퀘니스베르크 시절에 칼리닝그라드였다는 얘기까지 지난번에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에서 만약에 다시 유럽과 모스크바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최전선은 이 칼리닝그라드를 중심으로 해서 발트 3국과 이어지는 여기 좁은 수발키 회랑 요 언저리 여기 약 100km 구간되는 이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자, 실제로도 지금 한국의 K방산들의 우리가 폴란드에 판 그 탱크들 전부 다 지금 이 전선에 집중 배치돼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이걸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외교부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얘기도 물론 주요 어젠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미 지금 이제 얘는 문구 정리 차원에 들어간 거예요. 문구 정리 차원에 들어가 있고, 진짜 새로운 전쟁의 준비, 진짜 새로운 전쟁의 스토리는 지금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니겠느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느냐. 그건 유럽이 보기에도 그렇고 러시아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 부정에 부정. 그리고 부정에 부정을 하다 보면 도대체 부정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고, 이게 한다는 얘기인지 안 한다는 얘기인지 더 헷갈리죠. 이 유럽과 이제 러시아의 문제가 진짜로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 기사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문구 정리의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로 이제 네, 요 정도로 그 우크라이나 얘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는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환경 때문에 뭐 젤렌스키가 무슨 푸틴이 소멸하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음이니까 그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고,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공격이 이루어지고 어린아이들한테 사실 꿈과 희망과 동심의 세계가 펼쳐져야 마땅한,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나 안 다녀가셨나,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주셨나, 이런 걸 기대해야 될 아침에 물도 전기도 난방도 없는 싸늘한 추운 오돌오돌 떨면서 이런 이제 그 아픔 쪽에 좀 주목하는 기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황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상태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